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하디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올 초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실련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절반가량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전국 농민들은 모두 조사에서 불법 투기가 드러나면 몰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리고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전국 농민의 충남도연맹 배형택 정책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철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이달 초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연일 터지는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농지가 가진 자의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자유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농지가 누구한테 있는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조사 결과 전국의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을 포함한 총 1,056명 중 절반에 달하는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선출직 공직자의 2명 중 1명꼴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인데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의원 82명 가운데 절반인 41명도 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곳곳에서 공직자 투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로만 모른 못된 투기꾼들이 있기에 세종시는 숙명적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 7천여 가구는 경지가 없거나 0.5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상황. 농민들은 전국의 농지를 모두 조사해 불법 투기가 드러난 땅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현황을 보셨습니다. 공무원과 농민 하는 일이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만 혹시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농사를 지을 목적인 것인지 아무튼 현황과 실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배 위원장님, 이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실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충분히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현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참담합니다.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 정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현장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농민들 2명 중 1명은 농지가 없습니다. 농지가 없거나 0.5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는 농민들 임차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왜? 땅이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걸 비농민들, 즉 부재지주들한테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대를 할 경우에 이 임대료 자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37제니, 28제니 이러면서 농민들이 70%, 80% 정도는 소득으로 가져가는데 지금은 한 마지기당 4가마 반, 5가마 정도 나오는 쌀 소득에서 땅 주인이 가져가는 게 2가마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율의 임차료로 인한 고통이 있는 거 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20배 이상의 규모가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식량 주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말씀. 지대가 너무 비싸고 농지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심각한 현황을 배 위원장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성 선생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대전, 세종, 충남 상황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경실련에서 나온 발표된 그 조사 내용하고는 조금 수치가 좀 차이가 있어서 저가 이제 관련된 정보 공개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쪽에 우선 국회 공보에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 공개 그리고 관보에 공개된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좀 참고해서 봤는데요.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포함해서 20명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전답 농지죠.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8명, 임야는 이제 8명, 임야까지 포함하면 8명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의원 마찬가지로 이제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광역의원 82명 중에서 본인하고 배우자가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48명입니다. 예. 그리고 임야 소유하고 있는 분이 7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제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50% 과반이 넘는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농지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봤을 때 땅값이 비교적 싸고 그다음에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쉽게 주어지는 것. 그다음에 보유세율도 어쨌든 제일 지금 최저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예. 양도세 마찬가지로 면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개발이 되면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익으로 이제 귀속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투자할 때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은 어느 정도의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하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확실하게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투기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우리 배 위원장님에 이어서 성 차장님께서도 네. 현안과 더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죠? 네. 지금 농지법 개정 부분은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얼핏 듣기에도 공직자의 절반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의 절반이 땅을 가지고 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 변호사님, 법적으로야 사적 자유의 원칙이 있어서 일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싶다, 그리고 샀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이 농지법과 관련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절반가량이 이런 식으로 농지를 갖고 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공직자 혹은 공무원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점과 예. 그리고 그것이 투기다, 소유를 넘어 투기라는 점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더 논의를 분명하게 하고 더 해결 방법도 더 깔끔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동산, 즉 농지, 공무원들이 그 농지를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세분화해서 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우리 성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서 그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접근했을 때 바른 결론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또 설명드릴 게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그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저희가 논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LH 사태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 국민들의 이제 질타가 쏟아지면서 사실 한 수 없이 이제 권익위 차원에서 전수조사 이루어졌고요. 일단 발표된 것만 따르면 25명의 국회의원들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각 당에 따라서 뭐 징계, 탈당 여부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성 선생님이 가장 또 관심이 많으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우선은 농지법 요번에 이제 윤희숙 의원이 가장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했는데요.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이제 이것도 이제 세종시 전 의원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보면은 일반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하는 보여지는데 보면은 농지와 관련된 불법 의혹이 있는 이분들의 절반가량 12명이죠. 12명이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매입해서 사인 간의 어떤 불법 임대차 이런 것들을 한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농의 흔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조사에서 좀 밝혀진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이렇게 땅 사랑이 크신지 저희들이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경제유전이라고 하는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이 원칙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보다도 아마 그 땅을 사랑하시는 이런 정치인들이나 고위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들이 가짜 농부들이 좀 넘쳐나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배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밝혀진 것만 이렇습니다만. 네. 네.
고위공직자들의 땅 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농지법에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예외 조항으로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을 16개 넘게 이제 달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농지법이 23차례 개정되어 오는 과정이 저는 비농민들,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의 농지 투기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러한 농지법 개정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농지를 구해서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하는 이렇게 좋은 장사가 있는데 돈 가진 사람들이 달라들지 않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의 농지가 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문제가 고위공직자들, 특히 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농지 투기를 끊이지 않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는 시장에 그냥 내맡길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단 개별 허용, 개별 소유, 사적 소유를 허용하되 관리만큼은 국가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농지에 대한 이 고위공직자나 부자들의 땅 사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개정 과정 자체가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 조항들이 확대되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소유하고 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몰고 왔다. 법망이 굉장히 허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명 국회의원들의 사항을 보면 배 변호사님, 농지법,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의혹, 또 업무상 비밀 의혹 등등 뭐 세금 탈루 비롯해서 각가지가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결집돼 있거든요. 네. 역시 온갖 머리를 다 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민주당에서 일단 농지법 위반 의혹이 5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배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농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미 관대하게 개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대놓고 위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 정도에 이를 정도라면 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반 정도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런 분들만 포함됐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아까 또 역시 성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부동산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정보의 문제는 농지법 위반과는 또 전혀 별개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요즘에 그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법률도 통과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더 나아가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면 별도의 형사 위반이 될 수 있고 다른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여기에 드러난 것보다 불법성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사퇴 처리가 됐기 때문에 본인 소유는 아니지만 이제 부친의 소유인데 그 토지 소유량이 엄청났고 네. 또 실제 가보니까 경작을 전혀 안 했던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또 모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부친의 명의로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투기성 여부를 판단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농지법 위반 자체는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그 농업 경영 계획서에서 본인이 작성했던 기술화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가 그것을 이제 거짓을 목적으로 애초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듯이 한 게 아니라면 이제 바로 또 농지법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데 예. 농지법 위반만큼은 뭐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예. 다만 그것이 이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고위 공직자가 준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샀는지가 입증이 안 되면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 농지법 위반, 단순 절차 위반으로 문제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서 죄책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농지법 개정안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개정이 돼서 8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전문가인 배 변호사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 땅 투기 근절 대책 중에 하나인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가장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제기돼 왔지만 그중에 가장 이번 이 개정의 큰 취지는 그 농업 경영 계획서의 직업, 그다음에 영농 경험, 그다음에 통작거리 등을 기재하고 그것을 심사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통작거리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영농거리인데요. 예전에 우리 법 개정 이전에는 그 30km 미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취득한 농지와는 예. 세종인데 집은 서울에 있다면 그것은 너무 멀다. 네, 통작이 불가능한 영농이 불가능한 거리인데요. 예. 이런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요건을 일단 굉장히 강화했다는 것이고. 강화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정을 통해서 완화됐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복구가 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람은 취득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예. 그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농지위원회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 의미가 크고요.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 심사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해당 공무원이 단독 심사,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적인 심사만 통해서 농취증을 부여를 했는데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래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예. 그리고 많이 알려진 주말 체험 영농에 관련돼서는 계획서가 영농 계획서가 필요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계획서도 또 넣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이 불가능하고 주말 체험 영농이라도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또 취득이 불가능한 여러 계획서도 가지 제출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농업법인을 악용을 한 사례도 나와서요. 농업법인 쪽은 강화가 됐습니까? 예, 농업법인 쪽도 강화가 됐습니다. 사실 강화가 됐다기보다는 농업법인 쪽은 사후 심사가 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평가를 정례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강제 수단을 강하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일단 개정이 됐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잘못이 있다면 정상화시키는 작업 중에 하나가 몰수 등의 조치일 텐데 그것이 강화됐나요? 아직 몰수의 근거 조항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것을 어떠한 그러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명목으로서 과징금을 그 정도까지만. 네, 과징금을 높게 하고 그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어떤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꾼 그런 식이지 아직 그 해당되는 토지를 몰수하는 근거는 아직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징금도 강제 처분의 한 종류이긴 합니다만 네네. 우리 농민들은 지금 그 정도의 불법 투기라면 원상 복귀 몰수를 해야지만 정상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예. 자, 핵심적인 조항들은 다 짚었기 때문에 배 위원장님께서 이 농지법 개정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 변호사님께서 현재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평가를 좀 해주신 이렇게 것 같은데 변했다고 말씀하신 건지. 네, 변한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농지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도 작년까지는 5년 이내에 매매된 농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이제 10년까지 확장해서 10년 이내에 거래된 농지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 전면 조사하겠다. 뭐 이런 부분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 중에 170만 헥타르의 농지 중에 상속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농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부재지주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농지 실태와 관련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농민단체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걸 요구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논의이 돼서 통과된 농지법에는 쏙 빠지고 가벼운 부분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통작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 통작거리가 살아났으면 되게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정 지역 내지는 특수한 경우에 통작거리가 이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농지 취득의 과정에서는 통작거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통작거리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 땅을 사고 해남에 있는 땅을 사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농지법 하에서는. 그래서 통작거리는
앞으로 농지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통작거리를 복원시켜내는 게 예.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농업법인이라는 것이 어쨌든 농업을 효율적으로 경영의 그 관점에서 활성화시키고자 만든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불법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이 농지 쪼개기 수법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농업회사법인의 비리라든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보기 힘들어요. 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안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것은 농업영농조합법인이 이제 농민들끼리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차원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는 것이고 예. 농업회사법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 지역이라든가 근처에 기획부동산처럼 차려놓고 땅 투기한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만 이제 접하고 있는 것인데 그야말로 농업회사법인이 그야말로 농업을 위해서 종사하는 법인이라면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법인이라면 저는 땅을 농지를 소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말만 형식적으로 내놓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땅 투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 앞으로 농지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은 과정에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예. 네. 법이라는 게 원칙과 예외의 체계인데 이 예외가 너무 커져버리면 원칙이 무너지고 손상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굉장히 허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 처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농지법 개정과 관계되어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게 전국에 있는 농지를 실제로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 없이 예. 새로운 제도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가장 기본이 농지법이 농지법대로의 어떤 효과를 실효성을 거두려면은 기본이 되는 거는 바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대입을 해서 농지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효과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거의 중요한 의미에 해당하는 게 바로 현재에서는 현재 실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의지가 있다면 네. 얼핏 듣기에도 국토부와 농림부 그리고 등기소를 관할하는 우리 법원이나 법무부 차원에서 네. 합동 조사단을 만들면 그리고 우리나라 IT 강국인데 전국의 모든 등기가 되어 있는 그거를 며칠 정도 집중적으로 하면 조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게 실은 이제 농협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농협을 활용할 수도 전국에도 농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쓰고 필요한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갔는지를 농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던가 아니면 실제로 주민분들한테 이장님하고만 친하게 지내셔도 이장님한테만 여쭤봐도 실제로 농지에 관련해서 농작을 하고 있는지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세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진상 파악이 안 된 거네요, 보니까.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농민회에서는 정확한 전수조사 전체 그걸 바탕으로 네. 불법 투기했을 경우에는 몰수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네. 그 몰수라는 표현에 되게 이제 그 과격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실제 그 몰수라는 표현에는 유상 몰수를 의미하는 거죠. 무상으로 돈을 강제로. 주고, 예. 그렇죠. 예. 시세 공시지가로 정당하게 매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유니스 부친의 땅 같은 경우도 불법 투기 농지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인정한 거고 이런 만큼 이제 명확히 확인된 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으로 즉각 처분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처분 명령 기간 동안에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각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농지은행을 통해서. 그래서 매입을 할 당시에 유상 매입을 한다. 그것을 유상 몰수라고도 표현하는 건데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상 몰수가 아니라 유상 매입. 그것을 유상 몰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공개념 문제는 이후에 얘기를
자, 여기까지 있을 수 있을 듣고 것 같아요. 예. 실정법상으로도 강제 처분하려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지자체 요건이 확인된다면 네. 그 정도 유상 매입이겠죠 이제 표현이 가능할까요? 뭐 지금 현재 법체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갈리더라고요. 네. 농민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가능하다와 네. 지금 조금 불가능한 측면이 강하다라는 이 법적 해석이 있어서 예, 일단은 그 전수조사가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법 개정된 것의 핵심은 어떤 아까 그 농취증 취득과 관련해서 더 진입 장벽을 높인 것이잖아요. 이미 진입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길은 없는 거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순히 공직자들의 농지 비리를 떠나서 그 전체적인 농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라도 네. 예, 그러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용 현황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큰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현행 법제에서 어떠한 그 소유 상한을 넘어서는 토지에 대해서 그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해서 임대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바로 강제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혹은 유상이라 하더라도 그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뭐 주장은 달리할 수 있지만 지금 확고한 전제가 근거가 있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중간에 농어촌공사라는 주체가 등장하더라고요. 매입을 하자는 거죠. 네. 농어촌 공사에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농지은행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러한 고령의 농가가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위탁을 했을 때 농지은행에서 매입해서 싸게 임대료를 낸다든가 이런 불법 투기 농지가 확인됐을 때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장 이름으로 처분 명령을 내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처분 명령이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처분 시기에 처분하면 되는 거죠. 예, 자발적으로. 그러나 예. 처분 시기에 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않았을 경우에는 처분 기간이 지났을 때 농지은행에서 공시지가로 유상 매입하게 돼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추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라도. 다시 한번 강제 몰수가 아니라 그 공시지가대로 주고 땅은 매매 거두는 계획. 걸로 예. 그렇게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토지 공개념 얘기도 나오지만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 공개념도 나오는데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우선은 이제 토지 공개념에서 일부 농지 공개념과 관계되어 있는 것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가 중앙에서 이제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한 예를 들면 이제 주말 농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 농들한테도 이렇게 그 마을을 살릴 수 있게끔 하는 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예.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려면 공개념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게 뭐 예전과 같은 공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개념 개념이 등장할 때마다 헌법에 보장된 사적 사적, 네. 자유 또 혹은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위헌 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배 변호사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어떠한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부분 뭐 오래된 논의고요. 충분히 그 근거가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농지 공개념 역시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근거를 멀리서 가져올 것 없이 헌법에 이미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는 아까 그 재산권이 보장이 되죠. 헌법 23조에서 보장이 되는데 그것은 일반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122조에서 국토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토지가 공개념식으로 즉 사유권 일부분 제한돼야 된다는 근거를 헌법에서 마련하고 있고 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그 토지가 아닌 농지는 또 헌법 121조에서 경자유전하라라고 해서 더 특별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추상적인 어떤 공개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은 이미 국토, 더 나아가서 농지에 대해서 일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음을 예정할 수 있고 그리고 농지법에 의해서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이 일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념 개념 뭐 바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LH 사태 때나 그 윤희숙 전 의원의 경우에 모 연구원으로서 충분히 대한민국의 이 경제 현황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또한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토지 현황을 정확히 알고 그 이용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아니냐,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각 분야마다 그 뭐 금융이든 법적인 것이든 퇴직한 다음에 몇 년 동안 관계된 업체에 못 들어가게 하는 모든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 땅 투기 근절 또 농지 투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될지 한번 배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법률적인 그 구체적인 지점과 관련해서는 일단 변호사님께서 이제 더 얘기해 주실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런 문제를 애초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농민의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딱 그거 하나 명시를 하면 된다고 봐요. 원칙 조항으로 넣어놓고. 그렇죠.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외 조항 16개나 넘는 예외 조항을 두는 순간 이월저월 다 피해 나가면서 지금처럼 47% 가까이 되는 부재지들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고쳐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법이든 헌법이든 비농민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봅니다. 네, 핵심 조항을 일단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배 변호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예, 그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공직자들이 어떠한 지점에 농지를 구입했을 때, 이번 LH만 놓고 봤을 때 그 과연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예. 이번에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하면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이나 부동산 개발 업무 기관에 있어서는 최소한 보유하거나 매수 시 신고를 하라는 의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정책이나 금융 전반을 관장한다는 것은 그러한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이기 때문에 꼭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직무상 비밀을 좀 더 넓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일단은 좀 넓게 해석돼서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 입법이 됐지만 어떻게 하위 법령 등을 통해서 그거를 좀 붙여야 두텁게 보장해 나가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좀비속, 그리고 친한 반계까지도 포함해서 이게 확실히 드러날 경우에는 끊어내지 않으면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 그 이제 공직자가 본인이 그런 업무상 비밀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고 그거를 의제하는, 추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한에는 예. 그 예를 들면 그 인적 범위가 넓어져서 그 부분까지 바로 어떠한 처분 명령의 대상이 된다거나 혹은 어떤 법적 불이익이 된다라고는, 그렇게는 바로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일반론에 차명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둘 사이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내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에게만 차명 거래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근데 윤희숙 의원 부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그 사건만을 놓고 보면 차명 의혹은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차명 의혹은 아니었고 그 부친이 딸의 정보 그리고 그 사위였죠. 그 사위의 정보를 얻어서 그걸 샀는지 그 부분이 이제 잘 다뤄져야 되고, 농지법 위반은 확실해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제로 경작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성 국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만으로는 차명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상식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농지 차명 거래를 그 민법에서 얘기 나오는 불법 원인 급여 개념 이거를 도입을 해서 진짜 농민하고 가짜 농민이 서로 이제 어쨌든 농지를 구입하는 데서 가짜 농민이 진짜 농민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제 토지 농지를 구입을 했을 때 예. 나중에 소유권 반환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아하. 이런 내용들도 차명 거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같이 제안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죠. 네. 예. 자, 헌법에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과 그 땅이라는 게 이제 논과 밭을 가져야 된다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반 이상 무너졌다고 보여지는 것이
농사 짓는 분의 48%가 농지가 아예 없고 또 0.5 헥타르 이하의 소위 영세농인데 자, 배 위원장님. 네. 우리 건국 이래 2021년도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 원인 파악을 해주시고 어떻게 이 헌법 원칙을 세야 될지 한번 기본을 세워주시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헌법에 경자 유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인 농지법에 그 애외 조항을 그렇게 많이 둠으로 인해 가지고 부재지주들이 이렇게 이제 농지를 많이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경자 유전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경자무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농지는 농민들만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반대로. 돈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죄송합니다. 그 아까 이제 토지 임대료 예전에 지대 렌트가 그렇게 비싼가요 지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보통 이제 200평 논 한마지기에서 예. 쌀이 평균 생산되는 생산량이 4가마 반 많이 나오면 5가마, 4가마에서 5가마 사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심적인 지주, 양심적인 땅 주인 같은 경우는 한 가마 한 반, 20%? 예, 이 정도로 이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역에 따라서 이제 농지에 대한 경쟁력이 경쟁률이 좀 있는 지역,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 많은데 농지가 부족한 지역이라든가. 더 올라가나요, 많이? 예. 그래서 심지어 4가마 반 중에 2가마 반, 3가마까지도 50%가 넘게 나가는 그렇죠.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런 경우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 임대료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러한 농지 투기 세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농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농지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장사가 돈이 되니까. 쌀로 뭐 직접 주고받는 경우보다 요즘에는 그걸 환산을 해서 당연하죠. 금액으로 입금을 시키겠죠. 당연하죠. 통장으로 입금 받는 따박따박 1년에 그 생산량의 30-40%에 이르는 이게 그 임대료를 받는 그런 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의 금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이거를 어떤 관련 규제로 몇 % 이하로 한다라는 것은 예전에 임차농 관련한 이제 법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임대료 상한제를 둬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나라 사례도 우리가 참조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저희가 이제 보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보면은 일본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농지를 소유하는 거를 일반인들, 그러니까 비농업인이 농지 소유하는 거를 대부분 다 이렇게 규제나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농업진흥구역의 면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진흥구역 면적이 77만 헥타르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거의 뭐 전체 농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농지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참고한 일본의 경우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인 농용지라고 하는 구역 내 농지가 거의 9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 또한 농지 전체를 진흥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토지를 이제 등급을 부여해서 불가피하게 개발 수요가 있는 거에서 양질의 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그런 제도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좀 참고해 볼 만하다고. 그러니까 해외에도 분명히 농지에 관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있다고. 이것이 네네. 팩트라고 봐도 될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배 변호사님. 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고 농지의 그런 어떤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은 뭐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일 것 같고 법률상 규제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으로 그런 경자유전 원칙을 제정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그 외국 입법례를 전부 다 소상히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더 확실히 강력하게 막는 그런 부분 등은 전체적인 입법례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서 확실히 그 매수를 못하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떠한 6개월 이내 바로 그 주소를 이전케 하는 것을 강제화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농업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거나 그러한 어떠한 신규 진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와 관련해서 다른 진입 장벽은 좀 나쁜 의미가 있다면 이 경제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그 의도나 중과실 이상의 의도를 갖고 진입하려고 하면 사전 또 중간 사후에도 조치가 확실해야만 이게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사항이 농지법이 이제 1994년도에 이제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1996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요번에 조사한 고위공직자고 국회의원들 이제 농지 조사를 해보니까는 30% 이상이 이미 94년 이전에 농지를 구입해갖고는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증여를 받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비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지 소유를 합법화해준 이러한 원초적으로 그러한 굴레를 가지고 시작한 농지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농업인과 관계되어 있어서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그 역사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상속이라든지 증여 이렇게 받은 것들을 어쩔 수는 없잖아요.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처분할 수 있는 강제 처분의 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로 두고 그렇게 해서 농지를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 관련해서 현장 농민들의 좀 명료한 단순 명료한 이제 의견은 일단 아까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통작거리 문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 논산에 있는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게끔 통작거리를 명확히 하자는 거죠. 그래서 통작거리를 농지법에 명확히 제시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고. 통작거리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비농민의 경우에도 그냥 땅만 소유하고 있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농민이 그 농지를 통해서 1년에 농사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종합소득세에서도 신고하고 직장인들이 신고하듯이 그 농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장에 다 찍히죠. 요즘 웬만한 농민들은 그런 통장 거래를 다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농산물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걸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 농지 취득 이후에 이 사람이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는 현장 농민들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 마을에. 그래서 농지 관리 기능을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이장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맡겨라. 지금까지는 이장 한 사람한테 거의 다 뭐 한번 물어보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끝났는데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데 실효적인 조치라고 좀 봅니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식량 안보도 중요하지만 이 농지 자체가 대한민국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필요 최소한도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이 농지 보존, 합리화 이용 방안, 아까 뭐 청년농 얘기도 나왔고요. 또 농지 공개념 얘기도 나왔는데 마지막 마무리 말씀 전에 한마디씩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 차장님. 네, 우선은 뭐 저희가 말씀드린 우선 이런 그 농지와 관계되어 있는 불법적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을 좀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이 실제로 농사짓는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거죠. 소유는 안 하더라도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분들을 임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묶어내면서 그 마을의 농지가 그렇게 폐허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로 해서 뭐 귀농귀촌센터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연결을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해소를 해내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도농인데요. 도시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어떤 그런 뭐 커피나 한약재, 뭐 계란 껍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비료로 농촌에서 쓸 수 있게끔 순환형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같이 코디네이트하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농림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배 변호사님. 네. 그 농지 감소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용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그 토지 목적이 농지가 다른 쪽으로 변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도 많은 그 전용을 하지만 그 국가적인 그 개발 사업 등을 위해서도 농지 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하나 덩어리로만 놓고 보면 국가에 의해서 전용되는 것도 작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뭐 투기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가 정책적으로도 다시 한번 어떤 전체 정책적인 면에서 농지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농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로 농지는 줄어들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 등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비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들, 농지들인데 그것을 처분을 상속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그 소유를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줄여나가는 예. 네, 그 방식으로 효율을 높이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무리 말씀 삼아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우리 농지를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세종 부동산 정책 시민연대 출범했는데 어떤 활동이 계신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시에서는 좀 여러 가지 뭐 LH 사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그 전에도 시의원들의 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계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부동산 정책 시민연대라고 하는 것도 지금 발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국가나 정책, 시, 지자체에서 할 일과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시민연대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왜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가, 농지라고 하는 것을 왜 농민들에게 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으로 되어야 되는가, 헌법으로 왜 그걸 명시해 놨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량 주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생태 보존의 가장 큰 요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를 투기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아까 뭐 말씀드리지만은 실제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발전이 아니라 밭전이다. 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밭전이요? 네, 밭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밭과 이 논이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배 변호사님. 예, 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 농지의 소중함이라 함은 뭐 논거는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법률적인 입장에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헌법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결과적인 측면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로서 잘못된 결과로서 헌법 정신을 훼손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과들을 다시 헌법 정신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이 거고요. 그것이 이제 농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더 추가적인 개정이나 실천 의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서는 이제 인식의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농민들의 일부 어떤 그룹이나 일부 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라기보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거라는 그 인식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 위원장님 여러 가지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다 토로해 주셨는데 끝으로 꼭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전농 충남도연맹에서는 소속 시군 농민회에서 칼갈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마을에 직접 찾아 들어가서 고령이신 할머니들이 다수를 찾아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칼을 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런 구성으로 농촌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농민회에서 좀 비싸지만 비싼 칼갈이 기계를 사서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너무나 고마워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이러한 것을 마주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되게 서글프죠. 현재 고령농 문제가 심각한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부재지주 문제가 연동되어 있는데 현재 48% 정도의 부재지주라고 하지만은 70세 이상의 고령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40%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노령화됨에 따라서 이게 또 상속지가 될 거고 예. 이렇게 되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15년 이내에 84%에 가까운 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될 거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농지 전수 조사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부분적인 농지법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근본적인 농지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농지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지. 살아 돌아오는 농촌, 칼을 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할머니들만 있는 농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활활 이 활력을 제공하는 그런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지 실태 조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관련 부처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